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건축 기사와 연관된 과목 가운데 건축 관계법규에 대한 내용을 2021년 3월 시행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건축 관계법규는요, 세 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건축법, 두 번째 주차장법, 세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용해란 법률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2021년 3월 시행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건축 기사에서 나오는 문제의 패턴은 건축법이 14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주차장법이 2문제, 국계법이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재 441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1년 3월 시행한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경우는요. 우리가 건축법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집회실,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바깥쪽에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 여닫이로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구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출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안 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 위락시설과 관련된 것은 안 여닫이로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번 보기 수련시설이라든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그 다음에 동식물원과 관련된 것은 이것은 규정에서 예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여닫이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출구와 관련된 부분에 문을 안 여닫이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해설해 보시면 알겠지만 위락시설 외에도 여러분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장례시설에 대한 것들이 이와 관련된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는 대지의 적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적용에 있어서 기준, 즉 어떤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적용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대지에 있어서 적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을 박스 속에 수록해 놓고 여기에 알맞은 말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지의 적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 면적에 대한 것이 대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적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축법상 많은 그 설치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규정들에 대한 경우는 이렇게 일정한 면적으로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축 면적, 바닥 면적, 또 바닥 면적의 합계, 연면적 이러한 것들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적용되게끔 되어 있는 규정들이 많습니다만 대지 안에 적용과 관련된 것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인데요. 3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주차장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주차장법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3번 문제는 주차장 가운데 노상주차, 노회주차,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노회주차장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노회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장 총 시설 면적에 있어서 부대 시설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이 되겠느냐, 즉 어느 정도의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해당되는 부분 2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회 주차장에 있어서 설치하는 부대 시설에 대한 경우는 부대 시설의 총 면적에 대한 것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20% 이내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대시설의 종류와 관련된 부분은 해설해 보시게 되면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 화장실, 간이, 매점, 또 최근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와 관련된 것들이 부대시설의 종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페이지 442페이지에 0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442페이지의 네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또 주차장법과 관련되면서 노외주차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노외주차장 가운데서도 차로에 있어서 자, 해당되는 그 너비가 얼마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차로에 관련된 부분은 주차 형식에 따라서 또 차로에 있어서 출입구가 2개 이상이냐 1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차로의 기준이 다르게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한 경우는 일단은 자, 차로의 최소 너비가 가장 작은 주차 형식을 찾으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해당되는 차로에 있어서 해당되는 경우는 출입구가 몇 개? 2개 이상에 해당이 되고, 이륜 자동차 전용 외의 노외주차장에서 해당되는 차로 너비에 대한 규정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륜 자동차 전용 외의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한 부분은 이 주차 형식에 대한 것과 그 다음 출입구가 2개에 해당되느냐 1개에 해당되느냐, 출입구가 2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자, 해당되는 일방 통행이 가능한 것이고, 출입구가 1개라는 건 쌍방 통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주차 형식일지라도 이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와 1개 이상인 경우에서 1개 이상의 차로의 너비가 넓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주차 형식에 대한 부분이 평행 주차냐 45도 60도 그리고 자, 대항 주차에 대한 것이냐, 그리고 자, 교차 주차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일단 평행 주차의 형태는 이 출구와 관련되어서 2개 이상과 연관됐을 때 혹은 1개인 경우에도 가장 차로가 작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 주차일 땐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는 3.3m, 출입구가 1개인 경우는 5.0m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행 주차가 아니라 이렇게 평행해서 45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자, 60도 대항 주차로 가게 되거나 혹은 교차 주차로 가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차량이 어떻습니까? 세워지면서 직각 주차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아무래도 주차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직각 주차를 하게 되면 나갈 때 회전 반경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출입구가 2개 이상이든 1개인 경우든 가장 넓은 차로의 폭 6m씩에 대한 차로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이 주차 형식에 대한 것이 평행 주차에 대한 것, 평행 주차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자, 45도에 해당되는 대항 주차라든지 교차 주차에 해당되는 것, 이것보다는 60도 자, 해당되는 대항 주차, 이것보다는 직각인 90도에 해당되는 주차 형식에 대한 주차가 차로의 넓이를 자, 넓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문제에서 가장 작은 주차 형식에 대한 걸 물어봤죠. 자, 이런 것은 무엇이다? 자, 평행 주차에 해당되는 것이 정답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자, 우리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문제인데요. 자, 5번째 문제는 방화 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그 목조 건축물에 있어서의 그 최소 연문적 기준에 대한 경우는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목조 건축물에 대한 건데 이것을 방화 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해서 어떤 화재로부터 견딜 수 있는 자, 해당되는 형태를 갖추기 위한 최소 면적에 대한 것은 얼마냐? 최소 연면적에 대한 건 1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실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거실에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경우는 반자에 대한 높이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혹은 또 채광과 환기에 대한 규정, 또 거실의 방수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건축법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문제에 대한 경우 거실에 있어 반자 높이에 대한 것이 이러한 그 박스에 주어져 있는 용도와 연관 지어서 해당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거실의 반자 높이에 대한 건 여러분들 자,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반자의 높이는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에 해당되는 자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자 밀집도 즉 어떠한 용도 가운데 밀집도가 높은 용도에 대한 것은 거실의 반자 높이가 2.1m 갖고는 조금 공간감에서 부족할 수가 있어서 자 어떤 특정한 용도와 관련된 경우는 반자의 높이에 대한 것을 4.0m 이상으로 혹은 노대의 아래 부분의 높이는 2.7m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가로 속에 알맞는 용도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해당되는 용도와 관련된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것으로서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 다음 위락시설, 장례시설에 관련된 이러한 용도들은 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은 용도이기 때문에 4m 이상의 반자 높이를 설치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의 용도와 연관 지었을 때 밀도가 가장 높아 보이는 게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자, 문화 및 집회시설은 밀도가 높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중에 동물원과 자, 그 다음에 전시장은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빠졌고 그 다음에 교육 및 연구시설과 장례시장을 봤을 때 밀도가 어디가 높을까요? 자, 1번 장례식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반자의 높이는 좀 높게 4.0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7번 문제에 해당되는 경우는요. 건축에 있어 허가 대상 건축물이냐 또 건축 허가를 대신해서 신고만으로 건축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는 자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되느냐 요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 허가 시에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규모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이 있는데 이 해당되는 소규모 연면적 기준에 대한 것은 몇 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자,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가운데 자 소규모니까 여러분들 면적이 어떨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그래서 보기 1번에 대한 정답 100제곱미터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규모 관련되어져 있는 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해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연면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이 되겠고 높이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몇 미터?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표준 설계 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 이와 관련된 것들이 신고로서 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교재 443페이지의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443페이지의 문제 8번에 대한 건데요. 이 8번은 국계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계법과 연관된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것이 있는데 광역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점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광역 도시계획과 연관된 부분에 수립권자의 기준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 틀린 것, 즉 수립권자가 다양하게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건 넓을 광자를 쓰기 때문에 광역 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런 경우는 같은 권역에 있기 때문에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기, 국가계획과 관련된 즉 일반적인 도시 관련 계획이 아니라 아주 큰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수립권자가 하위행정기관일까요? 상위행정기관일까요? 상위행정기관이 되니까 가장 국토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상위에 해당되는 자 결정권자, 처분권자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기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게 되면
이럴 때는 이제 국토교통부이 직접 나서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 이때 해당되는 기간은 2년이 지날 때까지가 아니라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해당되는 보기가 잘못된 보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보기와 관련된 부분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걸쳐 있기 때문에 누가 네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네가 한다 어렵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문제 보겠는데요. 9번 문제에 해당되는 경우는 국계법과 연관된 문제 가운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수립하고자 할 때 그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에 대한 경우, 획지 면적에 대한 경우, 가구 면적에 대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된 부분이 일정 이내의 범위에 해당될 때, 이와 관련될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건축선 같은 경우는 1m로 제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구의 면적에 대한 경우는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요. 높이에 대한 경우는 2m로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준되는 이 변경의 범위에 대한 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럴 때에는 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해당되는 여러분들 2번 보기와 같이 획지 면적에 대한 것이 30% 이내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이러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된다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10번 문제 보겠는데요. 10번 문제는 건축법과 연관돼서 우리가 설비에 관련된 규정이고요. 이 설비 가운데서도 이 난방과 관련된 부분인데, 난방 설비 가운데 개별 난방 설비 방식과 연관된 겁니다. 10번 문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곳에 이 두 개 용도의 난방 설비를 개별 난방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맞춰서 개별 난방 방식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첫 번째 보일러의 연도라고 하는 것은 내화구조,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해야 되고 공동 연도로 설치할 것으로 되어져 있죠. 두 번째, 보일러실의 윗부분에서는 그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유독가스를 이렇게 새로운 공기를 환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0.5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맞는 규정이 되겠고요. 세 번째 보기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경우, 즉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가운데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경우는 난방 구획을 방화 구획으로 하게끔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번째 해당되는 보기가 잘못됐는데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딱 보기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있어서 난방에 관련된 건 아무래도 불과 열과 연관되기 때문에 보시기에 여러분들 방화 구조의 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맞다, 틀리다? 틀린 거죠. 즉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에 대한 경우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방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444페이지의 문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444페이지의 11번 문제인데요. 건축법과 관련된 문제에서 건축 허가와 관련돼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제출 도서의 종류 가운데 설계 설명서에 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네요. 대형 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사전 승인 신청 시에
제출 도서 가운데 이 제출 도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경우는 건축 계획서에는 설계 설명서가 있고요. 구조 계획서, 지질 조사서, 시방서에 대한 것이 담겨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설계에 해당되는 설명서에 대한 내용 가운데 표시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공사 금액 계약, 공정계획, 교통 처리 계획, 각부 구조 계획. 자, 우리 설계와 연관되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을 때 보기 속에서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나요? 자,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나요? 4번 각부 구조 계획에 대한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설계 설명서 외에도 뭐가 있다 그랬죠? 구조 계획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질 조사서, 시방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구조 계획서에 각부 구조 계획과 연관되는 것이지 설계 설명서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 속의 보기를 살펴보게 되면 문제와 연관돼 꼭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보기 속에서 이질적인 약간 좀 다른 보기를 찾아내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설계 설명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냐면 공사 개요와 관련되어서 위치라든지 대지의 면적, 공사 기간, 공사 금액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계획에 관련돼서는 배치, 평면, 인면 계획, 동선 계획, 또 계략적인 조경 계획과 주차 계획 및 교통 처리 계획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 방법, 계략, 공정 계획 같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된 것이 설계 설명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 12번 문제에 대한 경우는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설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급수관에 있어서 최소 지름 기준에 대한 것은 15mm부터 시작해서 50mm 이상에 대한 것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 이럴 때 가구를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가구에 대한 게 불분명할 때는 이렇게 바닥 면적의 합계에 대한 것을 제시해주고 요 해당되는 것을 가구수로 환산해서 해당되는 급수관의 지름을 구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별표 2개 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럴 때 해당되는 그 바닥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땐 한 가구가 되겠고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15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될 때가 두 가구에서 세 가구가 되겠고 15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300제곱미터에 해당될 때가 네 가구에서 다섯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20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15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 자 이하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4에서 5 가구에 해당이 되고 4에서 5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는 최소 몇 미리에 해당된다? 25mm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것이 자 정답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자 해설에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관의 지름에 관련된 거 나와 있죠. 한 가구는 최소 85제곱미터 이하의 바닥 면적에서 15m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 최대 17가구 또는 17 세대수에 해당되는 경우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최소 50mm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3번 문제는 공개 공지, 공개 공간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언급되고 있는 건데요. 건축법상에서 어떤 건축물에 관련된 것 중에서 공개 공지와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에 대한 것이 용도 지역과 연관돼야 되고 해당되는 건축물의 용도하고도 연관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규모, 즉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5,00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용도가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보기에 보시니까 여러분들 종교시설에 대한 것과 업무시설에 대한 것,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공개공지, 공개공간에 대한 건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같은 곳에 휴식, 즉 뭐 점심시간 때 이렇게 샐러리맨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의 용도에 대한 것은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에 대한 경우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되고요. 운수시설에 대한 경우는 여객용 시설은 해당이 되고요. 업무시설, 숙박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대상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 종교시설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 여러분들 뭐에 대한 것, 자, 업무시설에 관련된 부분, 숙박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해당이 되지만 뭐에 대한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것까지 굳이 자, 공개공지, 공개공간, 즉 이렇게 파고라 같은 휴식 벤치 같은 걸 자,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공개공지, 공개공간의 확보에 대한 경우는 대상 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만 해당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해당된다는 얘기는 전용 주거지역엔 해당되지 않고요. 녹지지역에서도 이런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이러한 대상 지역의 이러한 용도에 대한 것들이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겠고, 이러한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되면 자,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확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3번 문제를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페이지 445페이지의 14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5페이지의 14번 문제인데요. 국계법에 관련된 문제로서 건폐율에 대한 규정,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용도 지역은 자,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건폐율 규정 혹은 또 용적률에 대한 것들을 이런 용도 지역과 연계시켜서 자, 짝짓기 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또 이렇게 가장 낮은 기준과 가장 높은 기준에 대한 용도 지역을 물어보는 시험이 자주 나오는데요. 일단 건폐율, 용률 모두 할 거 없이 한도에 대한 경우는 용도 지역 가운데 녹지 지역보다는 주거 지역에 대한 게 주거 지역보다는 공업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공업 지역보다는 상업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 높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에 대한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것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자, 보기 속에서 어떻습니까? 상업지역이 되겠죠. 이 상업지역 가운데서도 이제 일반 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럴 때 70% 이하는 근린상업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 80% 이하에 대한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이 되겠고 90% 이하에 대한 것이 중심 상업지역이니까 정답은 3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를 보겠는데요. 1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5번 문제도 국계법과 연관된 문제인데요. 자, 시험 문제는 중고층 주택이라고 물어봤네요. 이럴 때 해당되는 용도 지역은 그랬습니다.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죠. 우리가 자, 1종은 저층주택, 2종은 중층주택,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고층주택이 아니라 중고층주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는 이렇게 1종 저층, 2종 중층, 3종 중고층 주택과 연관되어 있고요. 전용 주거지역과 관련된 부분 해설에 나와 있듯이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 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15번 문제의 유형에 대한 것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중고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저층으로 바뀌게 되면 1종 일반 주거지 되겠고요. 중층주택이라고 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혹은 단독주택 중심이면 1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 전용 주거지로 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요. 건축법과 관련된 문제에서 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작게 분할하게 되면 과소 토지가 돼서 과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 따라
일정한 면적에 대한 것들을 정해놓고 그 해당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지역 가운데서는 주거지역에 대한 것,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얼마? 공업지역과 동일하게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기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좋겠고,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요, 건축법과 연관돼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에 있어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인데, 이렇게 그 규정에 대한 걸 쭉 해놓고 그 속에 가로 속에 알맞은 말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은 용도 지역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해당되는 높이에 따라서 일정 거리가 띄어주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해당되는 용도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해당됩니다. 이때 그 높이에 대한 것이 9m 이하에 해당되느냐, 9m를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9m 이하는 1.5m, 9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우는 건축물의 각 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역에 대한 경우는 얼마가 될까요? 1.5m가 되겠고요. 니은에 해당되는 경우 2분의 1 이상인데, 자, 보니까 맞는 것은 2번 기역이 1.5m 이상이다. 이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7번 문제에 대한 것도 자주 출제가 언급되고요. 이 17번은 지금 현재 이렇게 높이와 관련된 기역, 니은에 대한 거지만 여기 관련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것이 가로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정북 방향에 대한 것이 가로 속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응용해서 적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에 있어 18번 문제인데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허용 오차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허용 오차에 대한 경우는 건축물에 관련 건축 기준에 있어서의 허용 오차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요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인데 2% 이내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출구의 너비라든지 반자의 높이라든지 평면 길이에 관련된 건 2%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벽체의 두께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바닥판의 두께와 관련된 것은 3%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46페이지에 해설해 보시게 되면 건축물 관련 건축 기준의 허용 오차 가운데 건축물의 높이, 출구의 너비, 반자 높이, 평면 길이, 자, 이것은 2m 이내로 되어 있고, 이때 건축물의 높이는 2m 이내에서 1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도 구분하면서 건축물에 관련 건축 기준의 허용 오차 가운데 두께에 대한 건 자, 얼마가 된다? 3% 이내에 해당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446페이지에 19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 문제는 건축법과 관련된 승강기 관련된 비상용 승강기에 있어서 승강장의 바닥 면적에 대한 것은 비상용 승강기 한 대에 대하여 최소 얼마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건 여러분들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죠.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해설에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승강장의 창문, 출입구, 그 밖에 개구보를 제외한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는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바닥 면적에 대한 건 비상용 승강기 한 대에 대해서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져 있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2021년 3월에 시행됐던 건축관계법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시행 건축관계법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 20번 문제는 아주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승용 승강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19번의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것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만 이 승용 승강기에 있어서에 해당되는 설치 대수, 즉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건축물의 용도와 연관지어서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자, 어떤 용도는 설치 대수가 강화되어 있고 어떤 용도는 설치 대수가 완화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승용 승강기에 있어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10,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고 이때 자 8인승 우리가 15인승 이하까지를 자 보통 8인승 기준으로 보고 16인승 이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8인승의 2대로 인정해 주는데요. 8인승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가장 많은 대수를 요하는 용도는 어떤 용도냐 하는 것인데 이 해당되는 것에 있어 승용 승강기에 있어 설치 기준에 대한 경우는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자, 맨 위에 있는 것이 A등급, 두 번째 있는 게 B등급, 마지막에 있는 칸에 있는 게 C등급에 해당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경우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요거에 관련된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것과 판매시설, 그 다음 의료시설에 대한 경우는 자 여러분들 병원과 격리병원에 대한 것이 가장 A급에 해당되는데 이와 관련된 것은 6층 이상의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3,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기본 대수가 몇 대? 2대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자 해당되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2,0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대씩 추가가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가 자 일정한 면적으로 주어졌을 때 이때 가장 많은 설치대수 A등급에 대한 경우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용도에 관련된 것이 A등급에 해당되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도 3월에 시행됐던 건축관계 법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